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9만 명으로 다시 확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의료진 감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간호 인력의 2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수술 일정도 잡기 어렵습니다. 또 한시가 급한 외과 수술도 차질을 빚고 있고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는데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진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의료 현장은 매일이 고비입니다. 재택치료자만 180만 명인데 의사, 간호사만 부족한 건 아니겠죠. 곳곳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고객이 집을 방문해야 하는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은 최근 확진자 증가로 하루에 처리할 업무 건수가 늘었습니다. 또 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2명인데 2주 연속 확진이 되면서 나홀로 근무 중이고 IT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대면 영업이 막히면서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게다가 단기간 일할 사람을 뽑기도 어려워서 고민인데요. 코로나19 폭증세로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런데 이 점을 역이용한 차량 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표적 삼아 범행을 저지른 두 남성. 심지어 차량을 훔쳐 운행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영상 속 10대 용의자 2명을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남성 2명이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차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점을 역이용한 차량 털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만 88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42만여 명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한 건데요.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93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6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4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날이 흐리고 또 제법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3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는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 속출하는 깡통 전세입니다. 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요즘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분위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지난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달부터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세값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과
서울 전셋값이 각각 0.07%, 0.06% 하락했습니다. 이 중에 아파트 전셋값이 각각 0.15%, 0.11%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매매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뭐 떨어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연초 들어서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동돼서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고 또 1, 2, 3월 자체가 뭐 학권 이사 수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와 공급으로 놓고 보면 공급이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100을 이상이 되면은 실제 수요가 많은 거고요. 네. 100 이하면은 공급이 많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볼까요? 94, 90, 89 수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 그러니까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전세 살겠다는 것보다. 네. 이렇게 되니까 공급이 더 많아서 전세값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세 뭐 이쯤 그렇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전셋값에 덩달아 매매 가격까지 좀 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 밑에 전세 가격이 있고 네. 집주인에 따라서 대출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 바로 이 전세 가격과 대출 가격을 합쳐서 봤더니 집값보다 더 많은 네. 이런 집을 또 이런 전세 상황을 깡통 전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네.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마저도 떨어지게 될 아유. 경우에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집주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뭐 대출도 받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세값이 불안해지게 되는 네. 이런 악순환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바로 깡통 전세의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깡통 전세와 관련된 게시글이 수백 건이나 올라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사례를 읽어드리면요.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20대 후반 A씨는요. 깡통 전세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전세금 1억 3천만 원 집에 대출 9천만 원 들여서 2년을 거주한 후에 만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와서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A씨는 그럽니다.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독촉해왔고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에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대책 없는 날로 살아왔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저희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인 전세가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에요. 근데 한 통계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해 11월 54.48%에서 12월에 54.54%로 오른 뒤에 지난달 54.59%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깡통 전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750여 건 중에 27%에 가까운 739건이 전세가율을 90%나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강서구의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8건이 깡통 전세다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의 우려가 덜한 편인데요. 네.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려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볼까요? 강서구,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세가율이 90% 이상.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벌써 9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높죠. 네. 강서구는 전체 거래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80% 가까이가 저런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거였었고요. 도봉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90% 넘는 그런 빌라들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저렴하고 또 이런 빌라 부분들에 있어서 집값 대비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이렇게 되면 조금만 사고 나도 소위 말하는 전세금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깡통 전세들의 우려들이 커집니다. 네, 그런데 보면 그 신축 빌라에 유독 깡통 전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빌라의 특성이죠. 뭐 건설업자라든가 이제 빌라 세웠던 분들의 일종의 상술 마케팅이기도 한데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신축 빌라는 또 다르죠. 네. 왜냐하면
옆에 이런 빌라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렇게 네. 되니까 새 거니까 네.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병이 왔을 때 그 전세를 아예 시세보다 높게 불러요.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이 깡통 전세의 그 위험이 시작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게 계속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는요, 1억 4,800만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매물이 앞서 올 1월에 1억 1,000만 원에 팔렸어요. 그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무려 3,800만 원이 비싼 거죠. 그러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주상 복합 같은 경우도 지난 8일에 3억 1,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12월에 팔린 면적 매매 가격 2억 9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싼 계약입니다. 네. 근데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또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성행하면서 다시 깡통 전세가 우려가 커지는 이런 네. 악순환인데요. 이 갭 투자라는 게, 그 갭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 가격이 있죠. 네. 전세 가격이 있죠. 이런 집을 살 경우에는 그 갭,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만 돈이 있으면 누구나 그 집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그동안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뭐 80%.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전세가가 8억. 뭐 예를 든 겁니다. 네. 2억만 있으면 집을 사니까 그쵸. 지금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뭐 마포구, 은평구,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올해 다시 갭 투자가 다시 유행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요, 이후에. 네. 그러면 괜찮죠. 네. 아니면 전세 가격이라도 오르면 괜찮죠. 네. 근데 만에 하나 집값도 떨어지는데 네. 전세값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기가 돼요. 그럼 이제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고 할 때 못 돈을 못 돌려주죠. 왜냐하면 그 집주인 새로 산 사람도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깡통 전세의 위험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 지난해 봄인가요? 갭 투자로 500채인가 사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요. 그거 임대 사업해서 이거 문제가 생긴 거 그쵸. 있었잖아요. 네네. 세모녀 사건인가? 엄마하고 딸 둘, 예. 세모녀가 400채 가까운 빌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갚지 않은 채 떠버렸죠. 네. 참적한 일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의 두 딸이요. 2017년 주택 12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지난해 5월 당시 397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에는 524채까지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두 딸 명의로 돼 있지만 임차인과의 계약과 연락은 어머니 김 씨가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세 모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죠.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이 무려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아니 이 세 사람이 524채,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건가요? 신축 빌라라는 점이 있고요. 이것을 악용한 갭 투자, 이 두 개가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잘 몰라가지고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수백 채, 300채 이상의 집을 사게 된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입자가 나가는 분도 있겠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세모녀에게 전세금을 달라라고 할 때부터 사건이 터지죠. 왜냐하면 그 전세 가격은 이제 안 되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세모녀는 아예 그 세입자에게 그 집 좋으니까 사라. 그렇게도 강매를 했고, 만약에 나는 싫으니까 빨리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받아 나가라. 난 모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사고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 대행사가 주도를 해서 건축주가 있고 바지 사장이 있고 이래서 조직적인 사기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세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요.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녀가 돈을 가로챈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건축주가 분양 대행사에서 빌라 그 한 채당 2억 원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행사는 여기에 3, 4천만 원 정도의 웃돈을 붙여서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모녀 같은 그런 바지 사장을 구해서 집주인을 바꾸는 식이에요. 건축주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까 집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실제적으로 이게 깡통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의 집주인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원래 집을 지었던, 빌라를 지었던 건축주라든가 바지 사장이라든가 중간에 또 부동산 업소도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세입자를 이렇게 저렇게 또 현혹시켜야 되고 돈이 없다 그러면 대출해주는 대출 브로커 이들이 다 만나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사기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건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니더라도 자기는 이런 A씨가 집주인인 줄 알고 전세를 맺었는데 맺는 그 전에 이미 집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부등본이 바뀌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신축 빌라여서 시세를 모르는 데다가 대부분이 누가 들어오느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초년병들이 들어와서 막 그렇게 분위기에 휩싸이면 당합니다. 이 집 깨끗하고 좋아. 그럼 돈 없어요 하면은 내가 대출 받아다 줄게. 막 완전히 정신없게 해가지고 높은 전세 가격에 계약을 맺게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갭 투자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요즘은 또 역전세 투자가 그렇게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역전세라는 거는 원래 그 시세 자체가 아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값은 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방이라든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려는 수요보다 그냥 전세로 좀 있지. 왜냐하면 워낙 집값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역전세 투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산 다음에 전세가를 더 비싸게 받게 돼가지고 이 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오히려 받는 거죠.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돈을 받아. 그 국토교통부 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요.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등에서 역전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강원도 원주시 S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작년 12월에 1억 7,400만 원에 매매 계약된 뒤에 최근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600만 원 더 높았어요. 경남 창원의 D아파트 같은 경우도 3억 원에 매수된 뒤에 3억 3,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돼서 집주인은 투자하면서 3,5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경북 포항의 W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2억 원에 매매됐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2억 2천만 원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취득세 낸다거나 부동산 수수료 다 내도 수천만 원이 남게 되죠. 저것이 이제 마이너스 갭 투자, 또 역전세 투자라고 하게 되는데 저것도 지금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또 이게 이례적으로 사건이 만약에 터지게 될 경우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될 사례도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건 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집값을 또 들썩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매 가격이 있는데 전세가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매매가는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강원 지역 아파트 경우에는 그 외지인들 아마 이제 투기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외지인 거래량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깡통 전세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의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가령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세입자분들은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죠. 아예 그 집주인 자체는 돈도 없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또 날릴 그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사실은 내가 돈을 이렇게 비축해 놓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대출에 의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선 거로 추산이 됐습니다. 전세 대출 그 잔액이 2019년에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전세 대출 잔액이 이처럼 불어난 게 부동산 갭 투자 열풍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그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에서 약 15%였던 갭 투자 비율이 지난해 약 42%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세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역전세, 갭 투자 이런 게 늘어날수록 임차인의 피해 우려가 더 커진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지금 상황이 부동산 호황기다.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라면
뭐 괜찮죠. 왜냐하면 매매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긴축의 시대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좀 멈춤 예. 상태거든요. 예. 여기에서 실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을 샀던 집주인들 중에서도 그냥 대출 별로 없이 예. 산 집주인도 있지만 뭐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죠. 빚을 많이 지고 예. 상당 부분 빚으로 집을 산 집주인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분들도 흔들리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도 또 흔들릴 수가 있는 일종의 연쇄부도의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난해 무리해서 집 산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꽤 있죠.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전세 자금을 빼주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또 많다면서요. 그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요.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집주인 대신 국가가 갚아준 전세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보시게 되면 1,630건이었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요. 2020년에는 2,408건. 그러니까 지난해 2,799건으로 늘어났어요. 네. 사고 금액도 2019년에 약 3,440억 원에서 지난해 5,800억 원 가까이 급증했어요. 네. 네, 근데 이처럼 깡통 정세에 대한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월세를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픈 현실, 네. 또 역설적 아이러니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으면은 네. 전세가 좋죠. 네. 왜냐면 따박따박 매달 어떻게 월세 부담을 네. 냅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전세담보대출도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작년 말 연초에는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목돈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라서 월세 내는 거와 큰 차이도 또 없어요. 그 네. 담보대출 이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우려들. 야, 이러다 집값 하락하면 내 전세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그럴 바에야 반전세. 네. 전세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낸다거나 아예 난 그냥 월세로 살래라고 오히려 세입자가 월세를 선택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 금리가 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월세 할 때 내는 그 월 부담금이 네. 약간 그 갭이 줄어든 느낌도 있어서 전세담보대출 이자가 올랐어요. 예, 예. 많이.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요.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A씨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전세 살던 집을 지금 이제 인근 지역 월세로 이사 갈까 고민하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전세값이 2년 전에 대비해서 2억 원이나 오른 데다가 그리고 대출금리도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하고 월세 비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데 여기에다가 향후 새 들어있는 집값이 급락하기라도 하면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택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게 다 사실 전세값과 관련이 된 얘기잖아요. 전세값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견은 좀 팽팽한데요. 일단 한 의견을 함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축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매매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전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만 올 한 해를 좀 놓고 보면 상황이 좀 많이 좀 녹록치가 않은데요. 올해 보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가령 마포구, 노원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 중구 이런 지역에서는 올해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전세라는 것이 늘 공급이 많았을 때 떨어지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다. 공급보다 많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세 가격이 주춤하지만 또 오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2+2고 한 번에 올릴 때도 5%를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데
자, 임대차산법이 언제 통과됐느냐? 2년 전 7월 말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8월부터는 이제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쓴 분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뭐 2억, 3억 이상의 높은 전세가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표로 정리된 게 또 있거든요.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택하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치가 증가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한 부동산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난해 서울 시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이게 전문가분들한테 여쭙고 해봤더니 그게 전세값이 안정이 돼야 이게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럼요. 이게 순차적으로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세값에 대한 얘기 이렇게 깡통전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피해야 되겠죠. 예, 아무리 좋아도 집값이랑 전세 가격이 너무 붙어 있는 경우는 사람 일은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등본을 잘 보면 이 집에 대해서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도 먼저 떼서 확인을 또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어찌됐건 뭐 집주인을 아무리 믿을만 하더라도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이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을 좀 가입하고 관심을 좀 기울여서 여기를 통한 또 하나의 위험을 좀 막아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남에게 맡길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갭 투자, 전세가가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갭 투자 또 해볼까? 근데 금리 인상기 그리고 공급 확대기에 집값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오를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홧김에 그냥 그들은 왜 방화범이 되었나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피해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강원, 강릉, 옥계 그리고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 원인은 이게 뭡니까? 한 남성이 토치로 낸 불이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방화범의 심리와 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방화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경찰학부 교수,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동해안 산불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건 지난 5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불길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불씨가 이제 강풍을 타고 옥계까지 번지면서 80대 여성이 불길을 피하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져서 사망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그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89시간 52분 만에 꺼졌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일 저녁 7시경에 꺼졌습니다. 그래서 약 4,000헥타르가 소실되는 그런 재산 피해를 받고 이게 이제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건물 100여 채 정도 불이 타는 그런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기록적인 피해 규모를 남겼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산불의 원인이 방화였습니다. 네, 그 방화범이 누군지 좀 봤더니 강릉에 사는 6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 A씨가 낸 산불로 인해서 대피해서 도망가려다가 이 A씨의 노모,
80대 노모가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거가 됐냐 이거 좀 살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토치 등으로 지금 산에 불을 내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체포 당시에 뭐 증거물로 토치랄지 헬멧이랄지 도끼랄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증거물로 압수가 됐고요. A씨는 범행 당시 그리고 검거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나를 좀 무시해서 내가 화나서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A씨는 5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강릉으로 내려와서 이 사망한 노모랑 같이 생활을 했고 주변 인근 주민들과는 교류가 딱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A씨가 이런 일을 벌인 심리 상태?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범인의 일단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중장년층이고 남성이고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3년간 대검 분석 자료를 보면 그 방화범의 10명 중 8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대다수고요. 또 그 연령대가 51세에서 60세 정도가 한 30%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좀 나이가 있는 그 남성들이 이런 방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복 범죄라고 본 이유는 그러니까 특정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불만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불을 지르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복 동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어떤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야산에다 불을 지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가 이제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푸는 그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런 범죄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범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날 무시했다. 뭐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 간 건데요.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A씨의 범행 자체가 자택이나 빈집에 불을 냈고 산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죄명을 좀 살펴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일반 건조물 방화, 그리고 산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알고 보니까 이 A씨가 도끼로 이웃집 창문까지 부쉈더라고요. 특수재무손괴죄까지 인정이 돼서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실 부분이요.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내서 방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A씨 구속을 두고 경찰에서는 검거한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경찰에서 가장 잡기 힘든 그 범죄자가 방화 사건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심에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데 사실 CCTV가 다 있잖아요. CCTV에서 못 보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야산 같은 데는 이제 CCTV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방화 사건의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실제 이제 산불을 일으킨 그런 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 가해자를 잡는 비율이 4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을 지나갔던 그 차량이 한 4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특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지역이 산불로 다 타버려서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 범죄는 매년 참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 뇌출대 통계를 보더라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2020년에 방화로 의심되거나 실제 방화로 인한 화재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알아보니까 758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주요 방화범의 연령대도 A씨처럼 중장년층의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도표로 살펴보더라도 2020년에 검거된 방화범 중에 약 84%가 남성 범죄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령을 살펴보면 51세에서 60세가 약 30%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41세에서 50세 그리고 61세 이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화범들의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14%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방화범행을 저질렀느냐 알아봤더니 방화범의 절반 이상이 홧김에
A씨처럼 홧김에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예전에 보면 자기 화난다고 말이죠. 네.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방화범들의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방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노리고 네.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험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범죄와 연관된 그런 방화인데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하는 방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참혹한 얘기지만 뭐 시신을 뭐 이렇게 방화로 인멸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묻지마 방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불을 지르면서 거기서 이제 희열을 느끼는 것, 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방화광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산림 방화광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나 산림 방화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자극 추구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이 불을 지르고 그것을 또 다시 자신이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기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웅 심리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격성, 또 잔인함,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자가 사실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또 어떤 우울증,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부적정한 그 자기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런 그림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존감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림자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그만 자극을 받았을 때도 이런 것들을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어떤 결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방화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시대의 방화범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쇄 방화범이 된 목사.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2000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2월부터 4월 사이 3개월 동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저도 이제 부천시에 살고 있는데 네. 이 부천시 오정구에 처음에 시작은 한 주택가에서 처음에 한 번 불이 난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서너 차례, 총 3달 동안 100번, 100여 차례 동안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이 방화 사건이 딱 나고 나서 배회를 하면서 누가 방화범인지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방화범이요. 그 동네 교회 목사 최 씨로 밝혀졌습니다. 네. 목사가 100여 차례나 넘게 연쇄 방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요. 대체 이유는 뭐라고 밝히던가요? 이 붙잡혔던 최 씨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신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홧김에 방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수십 차례 다른 교회에 불을 지른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 보면요, 결국 이제 신도가 전혀 없어가지고 가족밖에 신도가 없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더니 묘한 희열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방화의 계기가 됐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이제 남의 교회, 다른 교회까지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 교회가요, 어떤 건물의 지하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지하 1층에는 가방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이 좀 건물 입구나 교회 앞이나 이런 데가 조금 어수선했나 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깨끗한 데는 잘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고 하면은 왜 쓰레기 툭툭 잘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맨날 아침에 딱 출근해 보면은 교회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발견하면은 내가 해서 치우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최초에는 이 쓰레기 더미에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게 최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게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차를 몰고 쓰레기 더미를 찾아다니면서 불을 내는 네.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됐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 쓰레기 더미를 찾으려고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독된 것 같다는 네. 생각까지 드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지 그냥 교회에 신도가 없어서 방화를 저지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최 목사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강박증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경찰에서 정신 감정을 의뢰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쇄 방화범의 특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꼈었고요.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나친 높은 도덕성을 아버지로부터 강요받았었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범죄에서 보면 사실 그 청소년기에서 이 성장 배경에 따라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학대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엄격한 또 도덕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자아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감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 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쇄 방화범 중에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면서요? 아까 교수님이 서두에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은 방화범죄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력범 하면은 되게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방화범을 잡아보면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특징이 있느냐. 왜냐하면 방화범이 무슨 살인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공격성을 드러내기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방화가 대부분 단독 범행이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방화범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살인범죄라고 하면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방화범죄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아주 극적인 쾌감을 주죠. 그러니까 즉 뭐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방화를 저지르기 전에는 막 긴장감에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지르고 자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 막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거기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영웅이 된 듯한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즉 내가 절대자가 돼서 이 지금 상황과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충동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쇄 방화는 결국엔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길어지면 꼭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 연쇄방화범들이요. 참 재밌는 것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뉴스에 보도되고 해서 잡힐 것 같은데도 이 방화로 인한 충동,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카타르시스에 대한 쾌감, 이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화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검거가 되게 됩니다. 우리 사건, 그 최 목사 사건을 보더라도요. 이 최 목사가 방화를 저지르고는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회해놓고는 아침만 되면은 거리를 헤매면서 방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최 목사가 방화하지 않은 날은 주일인 일요일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오전구에서 화제가 나니까 경찰들이 방화 사건이 나면은 즉시 그 현장을 가가지고 방화범을 잡았는데 이 최 목사가 라이터를 들고 그 주변을 서성인 거죠. 그러니까 불신 검문을 해서 당신 뭐냐, 왜 이렇게 라이터 들고 와냐, 그 방화범 아니냐고 했더니 최 목사가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현장에서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기억나요. 네, 알죠. 네.
이게 뭐 17년 동안 96차례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라면서요? 네. 아마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방화범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1994년부터 2011년간 약 17년 동안 이 불다람쥐라고 지칭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임야가 모두 81.9헥타르가 재산 피해를 입었고요. 또 축구장이 이게 한 114개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누적된 그런 방화 피해를 입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아니 17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까지의 시간이거든요. 보다 좀 자세히 이 사건 짚어볼까요? 네, 199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의 마굴산과 봉대산 일대 반경 3km 내에서요. 해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2009년에는 겨울에 8차례나 무려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뭐 등산객이 이게 담배꽁초 버리고 갔거나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일어난 산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반복이 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은 뭐 등산객이 했다라고 하면 등산로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산불의 원인지가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동일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이거 뭔가 등산객의 행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그 봉대산 정상에는 감시탑이 있었는데 그 감시탑 인근 1km까지는 계속해서 감시를 할 수 있더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 이 감시가 없는 시간을 틈타서 감시탑이 못 보는 곳만 딱 해서 야간에 계속해서 산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누군가 이 범인이 고의로 산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방화범에 대한 단서는 따로 없었나요?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 발화 원인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화범에게 언젠가부터 불다람쥐란 별명이 붙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날다람쥐라고 하면 좀 재빠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출귀몰 하다 보니까 불다람쥐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사건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감시원도 붙었고요. 또 불다람쥐 전담팀까지 꾸려져가지고 운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다람쥐는 계속 신출귀몰하면서 잡히지 않고 유유히 도망을 다녔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막 산불은 계속해서 나는데 방화범은 잡히지 않고 그 지역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을 것 같은데요. 봉대산 불다람쥐에 걸린 현상금이 무려 3억 원까지 올랐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1995년도에는 이 봉대산 불다람쥐에 대한 현상금이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에 무려 겨울에만 9차례 이상 이렇게 불이 계속 나다 보니까 경찰이 산에 불이 나면 날수록 현상금 액수를 높였는데요. 그러다가 2009년 11월에는 울산시 경찰이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순식간에 10배나 올렸는데요. 이 금액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현상금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제 17년 만에 불다람쥐가 잡혔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뜻밖의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2011년 3월 12일 저녁 7시경 그 화재 지점 인근의 그 아파트 CCTV 화면에 한 영상이 찍힙니다. 그 증거 영상을 토대로 경찰은 드디어 봉대산 불다람쥐를 잡게 되는데 51세 남성인 김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근데 이제 봤더니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멀쩡한 대기업 중간 관리자인 50대 가장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울산의 한 대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26년간 성실이라면서 이제 중간 간부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연봉도 1억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회에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적다,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왜 이런 연쇄 방화를 저질렀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핏 딱 보면 큰 부족함 없이 쭉 살아왔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이제 발단, 이렇게 최초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 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1994년 12월에 충동적으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집안에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으니까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라이터로 등산을 갔다 산불을 냈고요. 산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멀리서 이게 연기나 불꽃이 치솟고 헬기가 막 출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쾌감을 한번 느껴보니까 내가 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이런 방화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러면서 그쵸. 거기서 쾌감을 영웅심. 느꼈다. 네. 근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17년 동안 96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 네. 야, 근데 그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계속 잡히지 않으면 이 범죄 수법이 진화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96건이나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방화의 방법이 진화되고 교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직접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자신이 고안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지르게 되면은 이 도주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거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을 저지르고 자기가 이제 도주하는 시간이 불이 확 커지는 시간까지 따졌을 때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 이미 불이 커진 상태에선 자신이 이미 집에 가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불다람쥐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거기서 보였던 점이 있는데, 이 감시원이 아까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감시원들한테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사건 교묘해지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산불을 고의적으로 내는 거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산림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낸다라고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이 되고요. 내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봉대산 불다람쥐 살펴보더라도요. 결과론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울산시 동구청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과 예산을 썼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불다람쥐한테 5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은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 시대의 방화범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한번 보죠. 국보 숭례문 방화범. 아우, 이거 그때 컸잖아요. 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네, 국보 숭례문은 한양 도성 중에 이제 8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문이고 또 현존하는 국내 성문 건물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데요. 그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밤에 큰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결국 5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2층에 있는 목조 누각 대부분이 이제 시커먼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며 지켜봤었고 또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최 씨의 범행이 당시에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숭례문 역시 방화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숭례문에 불을 낸 방화범이 알고 봤더니 70대 최 씨로 밝혀졌고요. 네. 그 토지 수용 과정에서 뭔가 금전적으로 불만을 품고 신호를 이용해서 불을 냈다라고 본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땅을 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해당 땅이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했는데 자신한테 좀 불리하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퇴짜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이목을 좀 끌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거에다 불을 지르면 될까?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내가 불을 질러서 이목을 좀 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범행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숭례문 일대를 답사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까지 했다면서요? 네, 명백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 씨 같은 경우 가연성이 강한 이제 신어를 미리 준비했었고요. 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도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해서 거기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네. 이 범행 장소에다가 범행 도구를 갖다 놓고 준비를 했다가 2008년 2월 12일 저녁 8시 40분에
주변이 이제 깜깜해지니까 이제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이때 이제 사다리를 대놓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신호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바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최 씨는 이제 다음 날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근데 최 씨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숭례문 방화 이전에도 문화재를 훼손 시도한 이력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최 씨가 알고 보니까요. 창경군 문정전을 2006년에 방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숭례범을 방화할 당시에도요.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라고 해요. 사실 첫 번째 범행에서 정말 처벌수위를 높였다라고 하면 이분이 숭례문 방화라는 시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최 씨는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요. 문화보호제법 위반 혐의로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최 씨가 정말로 괘씸한 것이 재판 진행되는 내내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내가 토지 수용 보상금 자체가 너무 적다. 국가에 의해서 심히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라 문화재를 방화해서 훼손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소실된 숭례문은 복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시를 했습니다. 네. 실제 최 씨는 징역 10년 다 꽉 채워서 살고요. 2019년에 석방된 것으로 만기 출소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관련된 얘기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벌이 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방화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강력 범죄로 분류는 됩니다. 근데 특정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방화 범죄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방금 말했던 살인, 강도, 강간에 대한 처벌은 조금 강력하다고 보면 이 방화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은 사실 수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가 저지르는 방화 범죄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 검거가 되더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약한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도 뭐 분명히 나타나지만 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서 법의 엄정함을 좀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산불 낸 사람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처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게 굉장히 세게,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한여름 갈대밭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2008년 여름 포항 지역에서 포항 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흥해 살인 사건입니다. 갈대숲에서 40대 여성이 발견됐는데요. 이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날씨였는데 한 1개월가량 이 시신이 방치되다 보니까 심하게 이제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또 이 범인이 보여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 듯이 지문마저 훼손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가 어떤 사이코패스의 소행인지 또는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그런 범죄인지 오늘 범인의 얼굴을 좁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2008년 7월 8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북 포항에서 한 노부부가요, 오후 2시경에 굉장히 더운 날 홍해읍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다가 갈대숲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갈대숲 끝부분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우리 살구를 한번 따보자라고 하면서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갔는데
노부부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 갈대숲 끝에는 바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된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문 역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부검 결과도 끔찍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부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검 결과 사인이 설골 골절로 나왔는데요. 설골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턱 아래쪽에 있는 목 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부 압박 질식사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목을 졸려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시신이 훼손된 채 버려진 것으로 또 판단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신원은 누구로 확인이 됐나요? 저희가 방송이라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신을 보니까 이제 오른손에 전 지문이 발견이 안 됐고요. 왼손에 보니까 지문이 발견이 돼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한 30km 떨어진 포항의 한 시내에 살고 있던 40대 주부 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고향이었던 이 차 씨는요. 포항으로 이주해서 남편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녀는 그해 6월 12일 집을 나간 후에 행방불명이 됐고 함께 살던 남편 정 씨가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막 소문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차 씨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2일 후인 6월 24일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갈대밭 속에서 처참하게 참혹하게 시신의 형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시간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 실종된 당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차 씨가 실종되던 그날에 차 씨와 남편은 이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억으로는 자신이 잠든 후에 아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 4시쯤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이제 옷을 챙기는 것을 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차 씨의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그녀가 6월 11일 밤 택시를 타고 노래방에 들른 사실과 또 10일 새벽 2시 30분쯤 집 앞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후의 행적이 묘연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경찰이 차 씨가 마지막으로 친구와 통화를 한 6월 12일 새벽 2시 30분에서 남편이 아내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그 아침 시간 사이를 사망 시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씨의 지인들이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차 씨가 실종되기 전에요. 굉장히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해 보였다라고 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실종되기 4개월 전에 한 겨울이었는데 이 차 씨가 불쑥 교회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도 얇은 외투만 입고 있었고 심지어 맨발 상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목사 말은 그냥 막 뛰어온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한테 쫓기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차 씨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종 당일에도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실종 무렵에서 이 차 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약간은 알코올 중독이 의심될 정도로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실종 직전에 친구랑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도 친구한테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범인은 현장에 단서를 남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단서는 하나도 없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현장에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하고 이제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해 봤더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서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시신 유기 장소를 지나갔던 그 수만 대 차량을 다 경찰이 전수조사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유력한 증거물이었던 시신을 포장했던 비닐 봉지와 포대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거기서도 이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이런 미궁에 빠진 사건 때문에 결국은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된 거죠. 뭐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범행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들었고요. 네. 또 지역의 어떤 공포로 이제 화제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14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포항 홍해 살인 사건. 범인의 얼굴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네. 자, 범인이 남긴 단서, 피해자는
집 근처에서 살해됐다. 네, 근처.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차 씨의 휴대폰이 꺼졌을 때가요. 그 집으로부터 한 1.5km 떨어진 반경 내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차 씨는 분명히 집 밖으로 나가긴 했잖아요. 네. 근데 CCTV나 뭘 다 뒤져보더라도 뭐 도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빠져나간 모습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걸 종합해보면 뭔가 집 근처에 대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신이 훼손이 됐잖아요. 네. 시신이 훼손된 장소는 어떤 오픈된 공간이기보다는 뭔가 범인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부검 결과 이 피해자의 위에서 소량의 음식물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또 단서가 돼요? 네, 보통 이제 그 사망 시신의 그 시각을 추정할 때 위에 있는 음식물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피해자 위에서 참깨나 과일, 그 열매씨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소량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두세 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또 살펴보죠.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 차 씨가 살해된 원인이 경부 지식사, 경부 압박에 의한 지식사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 범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경부를 압박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원한이나 치정 등 감정이 섞여 있어서 그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뿐만 아니라 범인이 시신을 좀 훼손을 했잖아요. 시신을 훼손했을 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시신에 대한 모습을 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후자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내가 금방 용의선상에 드러날 수 있다. 즉 면식범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로 시신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소름 돋았던 게 그 피해자의 오른손 지문까지 훼손을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거죠, 범인이.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범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뭐 옷가지 등은 다 숨겨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오른손 지문도까지도 훼손을 했던 상태인데 하나 놓친 게 있죠. 왼손 지문을 훼손하지 않았던 네. 거예요. 물론 우리 그 경찰 입장에서 참 다행인 거죠.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경우를 보면 그 결국은 범인이 굉장히 다급했고 당황했고 허둥지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범인은 시신 유기 장소를 잘 알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 자체가 그 거주지로부터 한 30km 떨어진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기된 장소를 한번 보니까 낮에도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갈대밭, 그러니까 어른 키 정도가 되는 그 높은 갈대들로 꽉 차 있는 갈대밭에서 시신을 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숨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좀 밤이라고, 야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인적도 드물지만 깜깜한 밤이 되면은 진짜로 차량 지미노 자체가 굉장히 좁고 어두워서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이 범인은 요 장소 자체에 살아봤거나 아니면 이 일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해 봤을 때는 뭔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원한 치정 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신 처리 과정이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여유롭게 아마 처리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굉장히 조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고 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피해자 주변 인물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나요? 경찰이 주변 인물 좀 수사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차 씨의 남편 정 씨였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에는 이 정 씨의 진술에 주목을 하고 그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 씨 진술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이제 경찰의 의심을 산 거예요? 숨진 차 씨는 그 남편 정 씨와 10여 년간 같이 살았는데 평소에 다툼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 씨가 실종된 이후에
정 씨가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화장실에 세면대 배수관을 교체를 해요. 그래서 차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이 배수관을 고쳐했기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수관에 대해서 이제 혈흔 검사도 해보고요, 경찰이.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이 배수관 자체가 폐기물로 처리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 차 씨가 실종된 전후에서 수도 사용량이 확 차이가 난다면서요? 네, 이 차 씨 부부가 둘이 같이 살았을 때도 한 달 평균 2명이 한 15톤 정도의 수도 사용량을 네.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차 씨가 실종되고 나서 정 씨는요 혼자서 한 달 동안 9톤 가량의 수도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남자 혼자 살 때 보통 한 달에 한 5톤 정도를 쓴다고 하거든요. 2배가 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그 화장실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가 왜 미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하고 시신 발견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방치되어 있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지문이나 DNA 뭐 이런 증거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 14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예.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죠? 네, 요 며칠 좀 서늘하다 느꼈었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진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또 굉장히 짙게 낀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